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악연 있으신가요? 누군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여태껏 살면서 딱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학창 시절에 저를 죽도록 괴롭혔던 같은 학교 같은 반 동창이었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절을 보냈었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저도 성인이 되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의 그 기억들을 아예 잊고 지냈었는데요. 이건 또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의 악연과 얼마 전에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발견하고는 먼저 다가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그 애는 아직도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흔한 드라마 속의 결말들처럼 결국 나쁜 짓을 하던 인간은 언제가 되었건 끝나는 천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때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날은 아마 5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어깨 위에 반쯤 매달려서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함께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남동생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의 기억은 전부 다 행복한 추억들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는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집에 놀러 오신 친척분들이 농담조로 이 집은 거실에서 축구를 해도 되겠다며 말씀하실 정도로 넓은 집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별명이 공주님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나 제 동생이 학교를 갈 때면 등하교를 시켜주시는 운전기사님이 따로 있었고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해주시는 이모님도 따로 계셨거든요. 여보, 오늘은 내가 뭐라도 만들어 볼게. 먹고 싶은 거 있어? 순두부찌개 어때? 아이고, 갑자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푹 쉬시죠, 사모님. 참나, 나 며칠 전에 위층에 지영이네 가서 순두부찌개 끓이는 법 배워왔거든? 다들 딱 기다려봐.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선아야, 선호야. 오늘 저녁 먹기는 틀린 것 같은데 우리 나가서 햄버거라도 사올까? 네, 햄버거 먹을래요. 배고파.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으셨어요. 간혹가다 어머니가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보겠다고 하면 그날은 저희 모두가 하루 종일 쫄쫄 굶는 날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기겁을 하면서 어머니를 뜯어말리시는 것도 늘상 있는 일이었죠. 요리도 해봐야 느는데 당신 때문에 내 요리 실력이 더 퇴보하는 것 같아. 잘하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힘들게 요리한답시고 불 앞에 서 있으려고 그래? 요리는 전문가인 이모님한테 맡기고 당신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쉬기나 해. 그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건 맞지. 심지어 아버지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하시는 걸 질색하셨어요. 어머니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몸이 약하시긴 했지만 약간의 집안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프셨던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난은 엄청났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전업주부지만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는 주부로 사셨죠. 아버지의 세상은 온통 어머니뿐이셨어요. 가끔씩 집에 놀러 오신 친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면서 혀를 차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요. 대신에 어머니는 그림을 잘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셨습니다. 저랑 제 남동생이 모두 피아노 학원과 미술학원에 다니는 대신에 어머니에게서 그걸 직접 배울 정도로요. 거실에 모여 앉아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시고
저는 궤발, 개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남동생은 물감으로 장난을 치고는 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바로 거기에 있었죠. 당시에 아버지는 식자재 유통 쪽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원래 작은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작은할아버지 밑에는 자식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아버지가 꽤나 크게 키우셔서 제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쯤에는 어깨에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을 하셨죠. 덕분에 저희 식구들은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는 친구들이 보지도 못한 신상 장난감을 제일 먼저 가졌고 백화점에서 산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용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일주일에 1,000원, 1,500원씩 돈을 받을 때 저는 최소한 그 4~5배를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돈을 쓸 일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쏘는 것도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해맑기만 했어요.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었거든요. 유일한 걱정이라고는 끽해야 오늘 저녁 메뉴로 이모님이 내가 싫어하는 가지 반찬을 해놓으셨을까 그런 정도가 다였죠. 영원이라는 걸 알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몇 해 살지도 않은 그 짧은 인생에서 지금의 이 생활이 아마도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풍족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그 밖에 다른 환경이라고는 전혀 살아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행복했던 일상들이 엇나가기 시작한 건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틀면 세상이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걸 IMF 금융위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IMF라는 단어 자체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게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어느 날, 갑자기 온 집안의 모든 물건들에게 빨간색 차 앞딱지가 붙어 있던 것을 발견하기 직전까지는 말이에요. 저희 집은 그 IMF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들이 어음을 결제해주지 않아서 부도가 나고 말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회사들도 IMF의 피해자들이기는 했습니다. 거래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도가 나서 모조리 망해버렸거든요. 한순간에 집이 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제가 누려오던 그 모든 것들 중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를 둘러싼 모든 세상에 360도 바뀌어 갔어요. 저희 식구는 도망치던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마주한 새로운 집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고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내 방이 없는데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자요? 그래, 조용히 하고 얼른 들어와. 그동안 방이 5개나 되는 큰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간 곳은 어느 다세대 주택의 단칸방이었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각자의 방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저와 남동생은 그야말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재촉에 못 이겨 들어가게 된 집의 상태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나쁜 상상들을 다 합쳐도 눈앞에 이런 그림은 없었죠. 벽지에는 모서리마다 온통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 깔린 노란 장판은 시커멓게 탄 자국과 어딘가 눌리고 찢긴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육점처럼 새빨갛고 어두운 조명 아래 온통 때가 낀 타일 위로 녹슨 창문이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면대도 없었고 욕조도 없었죠. 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뒤에 서 있던 가족 모두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남동생은 저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아버지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울음을 참는 듯한 얼굴로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을 서 계셨죠. 갑작스러운 이사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새 교복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싼 교복을 살 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애초에 교복이 비싸다는 사실조차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이었지만요. 며칠을 애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사복 차림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어디선가 교복을 구해오셨더라고요. 교복 블라우스만 하나 간신히 새로 샀고 그 밖에 위에 걸치는 동복 자켓과 조끼, 치마는 모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입던 중고 교복이었습니다. 옷은 제 치수보다 2치수는 더 컸어요. 품도 크고 양쪽 소매는 더 길었죠. 저는 어머니가 대충 수선해준 그 교복을 입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저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벅찬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죠. 저는 학교에도 적응을 하지 못했고 새롭게 누군가를 사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명랑하기는 했지만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저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로 바뀌어 갔고요. 새롭게 친해지게 된 반 친구들 중 누군가가 혹시라도 왜 전학을 왔냐고 물어보면 집이 망해서라고 대답해야 할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았죠. 게다가 무엇보다 저를 더 괴롭게 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 저기 거지 새끼 지나간다. 누구? 아, 쟤 거지야? 저게 거지지 아니면 누가 거지겠냐. 교복 입고 있는 꼴 좀 봐. 뭐냐? 저거 누구 교복 뺏어 입은 거 아니야? 어디서 중고로 물려 입었나 본데 덩치라도 좀 비슷한 사람 걸로 입된 거지. 하여간 못 사는 집 애들은 꼭 저렇게 티를 낸다니까. 야, 하기는 교복을 사 입는다고 지가 빈 티가 안 나겠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그 아이의 이름은 박세응이었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 같은 반이 된 친구였는데 당시로 치면 학교에서 일진으로 유명했던 애였어요. 그런 부류의 애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심심풀이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학교를 다니는 낙이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전에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도 저런 애들은 늘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타깃이 제가 아니었고 지금은 제가 맞다는 차이가 있었죠. 그런 애들은 언제나 자기가 적당히 밟을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만을 골라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데다 친구도 하나 없고 말 수도 없는 저는 누구보다도 괴롭히기 좋은 만만한 상대처럼 보였을 테고요. 문득 박세영이 저를 거지 새끼라고 불렀던 그날부터 그 괴롭힘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자꾸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쟤네 집 화장실도 없는 거 아니야? 야, 거지! 너 혹시 안 씻고 온 거 아니야? 세영이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거지였어요. 그거 아시죠? 잘 사는 사람한테 거지라고 부르는 건 장난이지만 정말 못 사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건 상처가 된다는 거. 저에게는 그 애가 내뱉은 그 호칭이 너무나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물려받은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걸 놀리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애는 하루 온종일 저를 괴롭힐 궁리만 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일거수일투족을 뒤에서 모두 지켜보면서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그걸로 괴롭히며 놀려댔거든요. 나 왜 지갑이 안 보이지? 야, 주변에 핑크색 하트 그려진 지갑 있는지 좀 봐줘. 하루는 같은 반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이야 겨우 중학생 때니 많아봤자 몇만 원이 전부였겠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생긴 지갑은 안 보여. 어디서 잃어버리고 여기서 난리야? 아, 그 지갑 나 저번 주 주말에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진짜 안 보여? 꼭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나 엄마한테 완전 혼나. 야, 그거 이선아가 가져간 거 아니야? 박세영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교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낄낄대면서 웃고 있던 모든 반 아이들의 눈동자가 전부 저를 향한 건 그 순간이었어요. 나 지갑 안 가져갔어. 그런 적 없어. 안 가져갔다고? 그럼 우리 반에 지갑 훔쳐갈 만한 거지가 너 말고 또 있어? 이거 알고 보니까 순 도둑년이었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도둑 취급에 손발이 다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쥐어짜낸 목소리로 그애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나 정말 그런 지갑 본 적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어. 너야말로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왜 사람을 함부로 도둑 취급을 해? 이것 봐라. 뭘 잘했다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야, 그럼 네가 막 한번 뒤져봐도 되지? 뒤져봐. 뒤져보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세영은 책상에 걸려있던 저의 책가방을 낚아채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모두 바닥에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모두 쏟아지면서 교실 바닥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한지 가방 앞뒤 지퍼를 모두 열어 몇 번이고 탈탈 털어내던 박세영은 제 가방까지도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어요. 당연히 지갑은 제 가방 속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거 증거는 진작에 없어버렸나 보네? 뭐라고? 훔친 지갑에서 돈만 빼먹고 지갑은 어디다가 숨기든지 버리든지 했나 본데. 어디다 숨겼어? 빨리 내놔! 이제는 그에게서 제대로 된 사과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박세영은 건수 하나 잡았다는 얼굴로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며 다른 친구들에게 커다란 목소리로 온 교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쳤습니다. 야, 우리 반에 도둑녀 하나 있으니까 다들 지갑 조심해라. 나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했잖아. 너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했잖아. 놀고 있네. 도둑이 자기 입으로 도둑질했다고 말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네 말을 누가 믿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서 두 주먹을 꼭 쥐고 안간힘을 쓴 채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에 의해서 그 사태는 일단락이 났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괴롭힘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제가 자기 말에 말대꾸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지나가는 저에게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제자리에 우유팩을 던져 교과서를 다 적게 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운이 다 빠져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끔찍했던 사실은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는데도 2학년 때 그 애와 또다시 같은 반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꼬박 2년을 내내 같은 학급에서 세영이의 괴롭힘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집에는 늘 돈이 없었죠. 당연히 저는 수련회비도 급식비도 한 번을 제때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집에 돈이 없냐고요. 그 말이 어찌내 가슴에 와서 가시처럼 박히던지. 형편이 많이 어려우면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지만 그런 것보다는 당장 눈앞의 수치스러움이 더 컸던 어린 나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고개를 바닥에 떨구고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볼까봐 속으로 혼자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에 담임 선생님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보고만 계시더니 곧 알겠다면서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그 뒤로 선생님은 문제집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몰래 급식비를 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챙기지 못한 준비물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주고 가시기도 하셨고요. 너무 창피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악몽으로 바뀌게 된 건 박세영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우와, 살면서 거지라고 특별 대접받는 건 또 처음 보겠네. 상전이 아주 따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담탱이가 이사나만 편애하잖아. 이래도 되는 건가 몰라. 그 애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편애한다며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해져만 갔습니다. 제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처박아 놓기도 했고 실내화를 화장실 변기통에 넣어 놓기도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 중 몇몇이 그만하라며 그 일을 말려보기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반장이 몇 마디 주의를 주면 그때만 잠시 괴롭힘이 멈췄고 이튿날이면 더 지독한 보복으로 돌아오고는 했거든요. 차라리 아무도 거들지 않아주는 게 더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악몽 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싶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선아야, 너 무슨 일 있어? 네? 아무 일도 없어요. 왜요? 아니, 요즘 우리 딸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별일 없는 거지? 네,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루는 학교를 나가려는 저를 붙들고 어머니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뭔가를 눈치라도 채신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요. 다행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누군가가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고 있다고, 그래서 학교를 넘어가기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부모님한테는요.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식구들은 충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제 문제까지 더해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부터 집에서도 저의 연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지옥처럼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집 근처에 다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게 웃으며 들어갔어요. 옛날 추억 속의 저희 식구들은 모두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좀처럼 쉽게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나이가 되면 사춘기를 겪는다는데 저의 사춘기는 미처 깨달을 새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괴롭힘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세영이와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다니던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 꽤 멀리 있는 학교를 지망한다고 썼거든요. 하지만 지망한 대로 꼭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발표가 있기 전날 무슨 정신으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로 온 친구는 고작 1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전부 다른 반이었어서 애초에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빠르게 흘러갔어요. 고등학교의 시간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학교를 마치고는 집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문제집에 살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공부는 곧잘 했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차츰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나마 제가 과외로 돈을 벌 수 있었고 집안 형편도 점차 괜찮아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모습만큼은 아니어도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그때쯤에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지고 있던 빚도 많이 갚은 상태였습니다. 제 성격도 점점 밝아져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사한 이후로 가끔씩 사고도 치고 혼인하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일을 배우고 있던 신입사원의 시절을 이제 막 지날 때쯤이었어요. 선아야, 너 혹시 소개팅 해볼 생각 있어? 소개팅? 글쎄, 아직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너 그러다 평생 모태솔로로 혼자 늙어 죽는다. 무섭지도 않냐?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소개팅인가 싶어서 그러지. 야, 6.25 전쟁 중에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더라. 시간은 만들면 만드는 거지. 나 아는 오빠 중에 너무 괜찮은 사람 있는데 너 소개해달라더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나가봐.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한 대학 동기가 갑자기 소개팅을 하라며 한참 저를 재촉해대더라고요. 대학 동기의 말처럼 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25살 그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누군가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귀어 보기는커녕 이성과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해본 기억도 거의 없었어요. 어릴 때는 돈이 없어서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형편이 좀 나아진 이후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언제나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었고 그 와중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했어요. 연애는 사치였죠. 졸업반이 되어서는 무조건 한 방에 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끝까지 버티는 게 목표였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연애는 뒷전이 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성인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까지 생기더라고요. 제 불에 지쳐서 포기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소개팅 생각이 없다면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제발 딱 한 번만 나가보라며 다시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몇 번이나 계속된 대학 동기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나간 자리에서 저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거기서 저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정이 SNS에서 선아 씨 사진을 보고 소개해달라고 거진 한 달을 넘게 부탁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계속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한 동기고 착한 애라고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 하면서요. 밥을 몇 번을 샀는지. 사실 대학 동기가 거절했다고 했던 건 저의 거절이었죠.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은 사람 좋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홀린 듯이 그 사람이 웃는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덩치는 곰처럼 큰 사람이었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강아지처럼 귀엽고 선해 보였거든요. 진짜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만나서 거절당하더라도 식사라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그 사람은 이때 저의 말을 듣고 거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었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즐겁게 보내자는 뜻으로 알아들었었다고요.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었던 그 사람과 저는 저의 바람대로
그날 너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를 다음날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 역시 저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을 가졌고 네 번째 만나던 날 드디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 최초의 연애는 너무나 신나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이런 게 드라마나 연애소설 속에서만 보던 사랑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랑이 맞다면 이 사람과 평생 이렇게 웃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연애는 처음이었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것도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을지는 알겠더라고요. 저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아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 게 제일 중요했죠.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편이기만 한다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남자친구의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도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감정 기복이 잘 없고 어떤 큰일이 닥친다고 해도 한결같이 듬직하게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3년을 더 연애한 뒤에 저는 마침내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저희는 드디어 한 집에서 함께 잠이 들고 눈을 뜨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와,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가 부부라니. 그러니까 아직도 연애하던 시절 같은데.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저녁이 됐는데도 당신이 집에 안 돌아가면 뭔가 어색하고 낯설어. 뭐야, 설마 나 집 밖으로 나가줬으면 했던 건 아니지? 부부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의 인생은 연애를 하던 시절과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이나 결혼을 한 이후나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퇴근 후에 문득 생각이 나면 무작정 야간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세워두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했고 버스를 타고 한참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다 기분 좋게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평생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겠다 싶더라고요. 결혼을 한 지 3년이 더 지나 저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닮은 귀엽고 명랑한 딸이었고 둘째는 저를 빼다 박은 순한 아들이었죠. 남편과 저는 마음이 잘 맞는 한 팀이 되어서 좌충우돌 육아를 해나가며 부모로서의 역할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직접 키워보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그리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힘들다며 찡찡대던 저와 남동생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지도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옛날의 기억들은 행복한 순간들에 밀리고 묻혀서 이제는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순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 시절의 아픔들은 영영 저에게서 잊혀지는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참석하는 부부 동창회였어요. 2년 전에 남편 학교에 부부 동창회에 함께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제 쪽은 처음이었죠. 나는 그런 자리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제발 같이 가주면 안 돼?
나 아직도 연락할 정도로 친한 사람은 너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 나도 당신이랑 부부 동반 모임 한번 나가보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모임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좋은 기억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거의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네 부부가 같이 나가자며 하도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함께 가고 싶다고 조르는 남편의 권유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안 좋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딱히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지 않으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그게 대수인가 싶기도 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 성격도 참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는 무렵 열린 동창회는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대관해서 열렸습니다. 남편이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더니 이미 모일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는 친구들 몇몇을 만나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차례 테이블에 술이 돌면서 분위기는 한참 무르익고 있었어요. 어머, 너 이선아 아니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와인을 가지러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제 바로 뒤쪽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의 팔짱을 끼고 화려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박세영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네? 나는 네가 이 자리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동안은 그 애와 다시 마주치는 상상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꿈도 여러 번 꿨었죠. 그 애는 저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손님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홀로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직전에 손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고 휴가를 갔던 여행지에서 마주치기도 했죠. 그 모든 순간이 전부 다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꿈속에서의 저는 여전히 그 당시에 겁도 많고 눈물은 더 많던 중학생이더라고요. 그 꿈속에서 제가 더 이상 울지 않게 된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새로운 꿈속에서 저는 더는 세영이를 보면서 울지 않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즈음부터는 더 이상 제 꿈에 그 애가 나오는 일도 없게 되었죠. 나이 40이 되어서 다시 마주치게 된 그 애를 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참 세영이가 무서웠고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정말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고작 이 애를 그때 그렇게까지 무서워했던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 저의 표정을 읽기라도 했는지 세영이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네 남편은 어디 있어? 설마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야? 세영이의 시선은 정확하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저희 남편의 뒤통수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일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부를 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어요. 그 질문은 알면서도 일부러 건넨 질문이었고요. 맞아. 맙소사. 네 남편 옷이 저게 뭐니? 드레스 코드 같은 건 혹시 이해를 못 하시나? 아니, 오늘 일하다가 급하게 오느라고 그런 거야. 네 남편 옷 꼬라지 보니까 알겠다. 역시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네 남편 혹시 노가다 하시니? 일하다가 급하게 왔다는 말에 세영이는 그야말로 배꼽을 잡으면서 폭소를 하더라고요. 그 애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정이 있어서 회사 작업 현장에서 입던 잠바를 입고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였거든요. 동창회 오기 직전에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일 때문이었죠. 누가 봐도 동창 모임에 나올 옷차림이 아니긴 했습니다. 거기 늦게 오신 분들도 소개랑 축사 한번 해주시죠.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편과 뒤돌아서 있는 저에게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일단 다시 자리에 앉았고 세영이네 부부도 급하게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고 저 대신 남편이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아 씨 남편 되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오느라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옆자리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영이가 과장된 동작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니 주말에도 노가다 하느라 바쁘면 그냥 일이나 더 하러 가시지 뭐하러 이런 자리를 다 왔담? 중얼거리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 귀에도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거리며 웃고 말았죠. 참 여전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모 건설사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좌중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영이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인상을 찡그렸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란 건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술만 들이키고 있던 세영이 남편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정말로 모모 건설사 대표십니까? 네?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제가 조만간 대표님을 찾아뵙고 식사 자리에 한번 모시려고 했거든요. 세영이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건설사 대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남편이 대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치면서 물려받은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규모의 건설사였고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고 몇 년 전부터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 시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자리를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동창의 남편은 같은 업계에서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충망 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번에 남편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소개를 받았고 마침내 남편 회사와 같이 일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름이 낯익다 싶었습니다. 저번 명절에 저희 집으로 선물 세트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세영이 남편이었더라고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선물까지 보내면서 공을 들였던 사업이었던 겁니다. 축사를 마친 남편이 마침내 제 옆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허둥지둥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김정호입니다. 저기 제 명함입니다. 어머 그럼 그 회사가 여기... 뭐해 당신? 얼른 인사드리지 않고. 본인 남편의 재촉에 세영이는 엉겁결에 새빨개진 얼굴로 저희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영이 남편이 주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건넸고요. 아, 김 사장님이시군요. 연락 받았습니다. 네, 저희 조만간 식사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참, 사모님이 저희 와이프랑 친구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남편은 뜻밖의 소식에 웃으며 저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는 말없이 쓴웃음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의 앞에는 연신 저희 두 사람을 돌아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속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 같은 반이었어요. 그치, 사나야? 진짜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너무 반가워서 정말. 그러게. 참 세상이 좁다. 그치? 아, 그러니까 말이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세상에.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조만간 우리도 밖에서 차 한잔 할래? 살면서 그 애가 그렇게까지 당황한 모습은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영이는 뒤늦게 저에게 잘 보이며 제 비위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방금 전 본인이 내뱉었던 그 말들을 주워 삼킬 수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간 이후 저는 오랜 시간 담아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어깨를 끌어안고는 토닥이면서 그 어린애가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며 한참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다 지난 이야기여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요. 그 후로 세영이 남편 회사와의 거래가 파토가 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었고요. 같은 업계에 있어서인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건너 소식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세영이 남편의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원래도 자금 흐름이 막혀서 이미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그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 아닌 소문도 함께요. 그 소식까지 듣고 난 이후에 들었던 생각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간 문제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천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였죠. 그리고 만약 그때 저를 그 모임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꼭 지금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그 죗값을 치렀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